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첫날인 오늘 정치 분야 질의에서는 김건희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의료계가 내년 의대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협의체 추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의료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교각에서 콘크리트 일부가 인도로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가 2시간 넘게 서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요르단 접경지대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총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비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2026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의협 최한나 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내년인 2025년도 의대 정원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2026년도 정원을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 의정 논의와 관련해 의협과 접촉하려고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바꾸고 신뢰를 주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공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와 물밑 접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현재 여러 의료단체와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대화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당 정책위 의장이 현재 주체별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추석 연휴 전에 1차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정부 부처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오늘 정치 분야 질의에는 여야 의원 11명이 나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문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와 야권의 계엄 주장과 관련해서도 격돌이 예상됩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 집계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성별 통계를 문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의 경우 죄종 등을 기준으로 통계를 취합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통계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대에 따른 집계는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리며 저강도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쓰레기 풍선을 날리기 시작해 총 120여 개 풍선을 띄웠고 이 가운데 4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지난 5월 이후 17번째로 풍선 하나에 여러 개의 쓰레기 봉투를 묶어 날리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정권 수립 76주년 기념일인 구구절을 계기로 군사 도발을 재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구구절을 하루 앞둔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광폭 군사 행보를 잇따라 보도하고 역대 가장 긴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저강도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부적으로는 올해 구구절이 5년 단위의 정주년이 아닌 만큼 대규모 열병식은 생략하고 평양 만수대 의사당 앞에서 연회와 공연만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요르단 접경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국경 검무소가 설치된 다리 부근에서 이 테러리스트가 작정 중인 보안군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50대 남성인 민간인 3명이 숨졌고 총격범은 사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말부터 테러 기반 파괴를 명목으로 서안에 지상군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의료계에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자며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로 의정 갈등을 둘러싼 대화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환영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통일된 안을 갖고 와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체에 들어오는 의료계 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할 것이고 통일된 안이 아니더라도 일단 협의체를 통해 제시하는 숫자라면 그 규모가 어떻든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기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 그 숫자에 구애됨 없이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겠다라는 라는 방침이고요.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그런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야당과 협의체 참여 인원과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참여할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당이 중심이 돼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료계에선 당장 내년도 증원 계획부터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증원이 확정됐고 입시가 진행 중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요구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서 자칫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6곳의 시도지사들이 지방대 중심의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호소문에서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저출생과 지역 인구 유출 문제도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대 증원 규모와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 돌입합니다. 김건희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렵게 물꼬가 트인 협치 정국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의 첫날 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야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고리로 파상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심의까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놓으며 기소가 불투명해진 김 여사와 달리 문 전 대통령 등 야권 수사는 전방위적이란 점을 근거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띄운다는 겁니다. 야당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지역화폐법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대여투쟁 고삐를 더욱 옥죄다는 계획입니다.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의인 만큼 민생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세에 맞서 중진들을 대정부 질문에 전진 배치해 방어전을 펼치는 한편 괴담 정치나 탄핵 남발 등 야당 폭주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집중 부각해 맞불을 놓을 방침입니다. 정쟁과 선전선동을 멈추고 민생 논의에 집중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요청이고 제안입니다. 대정부 질문 기간 중에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한참 벗어난 것이고 다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에 대비해 또 한 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으로 물고가 트인 협치 기류가 사실상 겨우 일주일 만에 위기를 맞은 셈인데 오늘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나 추후 의사 일정을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강제 표결과 무제한 토론이 반복되는 도돌이표 대치정국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명절을 앞두고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가는 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앞으로 나흘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교각에서 콘크리트 일부가 인도로 떨어져 열차들이 2시간 넘게 서행했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이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아찔한 사고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철근이 보일 정도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밑은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입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진 교각 바로 아래에서부터 10m가 넘는 이곳까지 파편이 튀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교각 외벽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건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성수역을 지나는 열차들은 2시간이 넘도록 천천히 달렸습니다. 처음에 한 군데 떨어졌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어느 군데에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시킨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가 지연된 건 아니라며 날이 밝는 대로 현장을 점검해 콘크리트가 떨어진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인근에서는 이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2km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진로 변경을 하려던 승합차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버스가 승용차까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유리창을 뜯어내자 내부에 들어찼던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밤 10시 45분쯤 인천 주안동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는데 주민 2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서는 자정쯤부터 전기 공급이 끊겨 아파트 1,700여 세대가 늦더위 속에 밤새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낙점된 이후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안에서 근소한 격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에서 6일 여론조사 결과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택한 응답자는 각각 47대 48%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달 7월 22일에서 24일 같은 기관 조사 당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46%, 트럼프 전 대통령 48%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권 탈환 시 부정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밤 SNS에서 올린 글에서 많은 변호사와 법학자와 함께 이번 대선의 신성함을 주시하고 있다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저지른 만연한 부정과 속임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자신이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2020년 대선 결과 불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측은 MBC 등 미국 언론에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힐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해왔지만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명된 공화당 전당대회에 불참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고 해도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체니 전 의원은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레이건이 했던 그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체니 전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 그의 아버지이자 미국 네오콘의 상징인 딕 체니 전 부통령도 해리스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요르단 접경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미국인 여성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지는 등 이 지역의 긴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과 요르단 사이 국경 검문소가 있는 알렘비 다리. 요르단 국적의 트럭 운전사가 이 다리 교차로에 접근한 뒤 내려서 검문소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이 총격에 이스라엘 민간인 3명이 숨졌고 총격범은 사살됐다고 이스라엘 군은 전했습니다. فكان قدامنا باص وهي الشاحنه تاعت المنفذ نزل المنفذ وادى العمليه طبعا الحمد لله احنا ما وصلنا شيء للمسافرين كانوا بدهم ينزلوا بعض الشباب وتعاون الشحنه تنزلوهم نصهم بطحوهم تعاون الشحنات اما احنا الباصات ظلينا مصفوفين وما عرفنا شو نعمل بحال الضرب. 사건 발생 후 이 다리는 폐쇄됐고 이스라엘은 요르단과 연결되는 다른 검문소 2곳도 폐쇄 조치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총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비난했습니다. אנחנו מוקפים באידיאולוגיה רצחנית שמובלת על ידי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בימים האחרונים מחבלים נתעבים רצחו 6 מחטופינו בדם קר ו3 משוטרי משטרת ישרא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인들의 거부를 확인했다면서도 총격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스라엘군은 테러 기반 파괴를 명목으로 서안에 지상군을 투입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친팔레스타인 단체 소속으로 자원봉사를 하던 튀르키예 출신 미국인 여성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지면서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슬람권의 반이스라엘 동맹을 촉구했습니다. İsrail şımarıklığını, İsrail haydutluğunu, İsrail'in devlet terörünü durduracak yegane adım İslam ülkelerinin ittifakıdır diyoruz. 민간인들의 희생이 이어지는데도 오히려 갈등은 격화되는 분위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진지를 공략하기 위해 공중에서 쇳물을 투하하는 이른바 드래곤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병참 거점을 공략하면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산림 지역을 저공 비행하던 드론에서 시뻘건 불이 쏟아져 내립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에 투입된 이른바 드래곤 드론입니다. 용이 불을 뿜는 것처럼 최고 2000도가 넘는 알루미늄과 산화철이 혼합된 특수금속인 테르밋 불꽃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 테르밋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진 않지만 인체에 치명적이라 민간 표적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적의 위치를 불태우며 적군의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 넘게 쿠르스크 공세에 나선 동안 러시아군은 방어보다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도네츠크 지역의 노보그로드유카 마을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이 지역이 러시아에 넘어가면 우크라이나는 군수 물자 조달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말 동안 쿠르스크 인근 접경 지역 등에서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습에 나서 하루 동안 어린이 2명을 포함한 1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В травні 22-го року. 18 років були Микиті. Це справжні чоловіки, які дякуючи яким ми сьогодні живемо. 우크라이나도 쿠르스크와 인접한 벨고로드 연료 조장소 등을 겨냥한 드론 공습에 나서 민간인 3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경기 파주시 장단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 농막에서 불이 나 70대 거주자 남성이 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4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혀서 다행히 인근 야산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화전동에 있는 공장에서 높이 50m 집진기에 올라 작업을 하던 30대 A씨가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해 119 구조대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장소가 높고 협소해 지상으로는 환자 이동이 힘든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5분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프리다이버 9명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레저 선박 선장의 신고가 접수돼 해경의 수색 끝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가 아니라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로 쓰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농구 KCC의 허웅 선수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데이트 앱으로 만난 30대 남성과 합의해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20대 여성이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6시쯤 전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하다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주를 하다가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폭행까지 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제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오페라단 토스카 공연 도중 주인공을 맡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가 상대역 공연 중 무대에 난입한 해프닝과 관련해 세종문화회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국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여성 피해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여성 피해가 대다수일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경찰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 통계가 없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또 근본 대책 마련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해외 보안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웹사이트와 동영상 공유 채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동영상 피해자의 99%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경찰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성별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성별은 시스템상 통계 항목에 없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해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추측을 넘어 실제로 여성 피해가 극단적으로 많다는 걸 직접 수치로 보면 사회 전반의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추진력이 생길 거라고 강조합니다. 성별을 누락해서 분석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 문제를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개입된 결과로 보이거든요. 이 여성폭력 관련 지원 체계나 제도 정책 전반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커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남성 피해 규모를 직접 살피는 건 역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범행 동기와 피해 양상,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성별 통계를 관리하는 건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사회인구학적 통계 자료를 통해서 수사의 과학성,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대다수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학교 내 대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성별 통계 분석과 이를 활용한 범죄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규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면서 공기가 후텁지근한 곳들이 있습니다. 일부 도심과 해안가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4.2도, 체감온도는 2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는 오늘도 역대 최다 열대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강릉 22.7도, 춘천 22.9도로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당분간은 한낮에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부터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정부 부처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오늘 정치 분야 질의에는 여야 의원 11명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와 야권의 계엄 주장과 관련해서도 격돌이 예상됩니다. 문 전 대통령의 가족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뇌물 혐의 피해자로 지목된 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업무를 관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된 배경을 묻고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행정 편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가 수차례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주요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재판에 앞서 법정에서 증인 신문할 수 있는데 검찰 조사와 달리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참고인이라도 출석해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기일을 통보받는 사건 피해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물수수 혐의 피해자로 적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참 방침으로 알려졌고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영상재판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석 의사를 밝힌 이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부부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증인신문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40여 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법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타협이고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배석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관련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른바 전주로 통하는 손모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도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대고 묵인한 방조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또 다른 전주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을 보기 위해 평소보다 이동량이 늘고 많은 음식을 만들다 보니 덩달아 환자도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과 소방당국이 환자 이송과 골든타임 확보에 최우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과 먹을 많은 양의 음식을 요리하다가 자칫 불이 나기도 합니다. 실제 명절 연휴 기간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는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합니다. 덩달아 응급실을 찾는 화상 환자도 매년 평균 3배 안팎 늡니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 교통사고도 1.5배가량 증가합니다. 소방청이 추석 연휴 기간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소방항공대 소속 소방헬기 31대와 전문 인력 500여 명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는 229회 출동해 응급환자 191명을 이송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마다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는 경찰도 특히 올해는 의정 갈등으로 부담이 커진 응급 의료 지원에 집중합니다. 경찰청은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등을 활용해 응급실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에 응급실 내부에 경찰과 연계된 비상벨 점검에 나섭니다. 또 응급실에 들어오는 112 신고는 모두 최고 단계로 대응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면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습적으로 의료진을 위협하면 구속 수사하는 등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큰 피해를 본 사례 최근 YTN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기업이 2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정부가 내놨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살던 아파트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포기하고 계약금 1,500만 원까지 날린 A씨. 이사갈 집의 계약금에다 잔금까지 치러 관리비를 이중으로 내는 B씨. 충남 예산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민은 100여 세대, 피해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임대인인 건설사 측이 퇴거 신청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계약 종료 직전에야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큰 건설 회사고 해서 전혀 돈을 못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했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고, 왜냐하면 퇴거 점검 때문에 저희가 등기받기 바로 전날도 회사랑 통화했는데, 이 건설사는 광주광역시의 민간 임대아파트 80여 세대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이 밝힌 미반환 이유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금 유동성이 막혔다는 것.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최근 4년간 민간 임대아파트 보증사고가 난 곳은 3,700여 세대. 2022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로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임대업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이 있지만 절차에 여러 달이 걸려 입주민이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입주민 보호를 위해선 건설사에서 관련 유보금을 확보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됩니다. 일정 부분의 유보금을 적립해서 조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나갈 때 좀 지불을 할 수 있는 유보금을 좀 갖고 있다든가 법인에 대한 좀 상황 같은 거를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임대 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방안 역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대규모 보증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어 재무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자금력이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사업을 할 때 임차인들도 안정적으로 거기에서 장기 임대도 하고 특히나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거 불안 이것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입주민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임대아파트에서도 보증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시작이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이번 달 금리 인하 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전망 시스템인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달 0.25%포인트를 내릴 가능성은 70%,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의 가능성은 30%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인하 폭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자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 중이며 금융 시스템에도 경고 신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위험들 속에서도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놀랍다며 이게 연착륙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 역시 자산의 평가 가치나 차입 투자 수준 등 위험 지표들이 괜찮아 보인다면서 빨간불이 번쩍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우리은행이 오늘부터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하지만 예비 부부가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면 2년 이내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9가지 예외 요건에 대해서는 대출문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발표합니다. 이 넉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을 진단한 기획재정부와 달리 내수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던 KDI가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마을금고와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서울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서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는 신고가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한도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준공된 서울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집 한 채가 5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처럼 서울 강남권 등 선호 지역에서 직전 최고가를 경신하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신고가 거래는 12%였는데 이 중 서초구와 강남구, 용산구 등이 30%대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강북구와 노원구, 금천구 등은 신고가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강남권이나 한강변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넘어서거나 신고가가 20% 이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고 자산가치 상승이나 공급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선호도가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자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 실소유자 압박만 커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조만간 신용대출 한도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연소득의 150%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산정할 때도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더 줄여 전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다며 연착륙을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실수요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능력 대비 그 가계대출 증가를 안전히 관리하는 그런 결과이고요. 이런 가운데 대출 규제에 대한 오락가락 발언으로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 주 화요일 은행장들과 만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에 고삐를 준다는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 원장이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 추석 차례상에 드는 비용은 평균 20만 9,494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6%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면 총 19만 4,712원이 들어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1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 조사한 결과 공급량이 늘고 있는 사과와 배 가격이 모두 10% 이상 떨어졌고 폭염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 역시 기온이 낮아지면서 상승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상황, 추석 선물도 부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는 3만 원 미만의 중저가 선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마련된 선물 세트 코너입니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추석 선물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아무래도 선물 같은 게 비싸다 보니까 그냥 5만 원 미만으로 견과류나 떡 같은 걸로 이제 작은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집 하니까 10만 원 넘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죠. 이러한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듯 올 추석을 앞두고 특히 통조림이나 김, 생활용품 같은 중저가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수산물 선물 세트 중에서는 만 원이 넘지 않는 9,900원짜리 김 제품이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한 대형마트의 예약 판매 실적을 살펴보니 5만 원이 넘지 않는 제품 매출이 1년 전보다 4% 넘게 오른 반면 10만 원이 넘는 선물 세트 매출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지난달 추석 선물 세트 예약 판매 매출 가운데 3만 원 미만 가격대 매출이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50%가량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백화점에서는 300만 원이 넘는 한우나 7억 원대 와인 선물 세트를 선보이는 등 추석 선물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을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10년 전 람마순과 닮은 꼴인데 위력은 훨씬 더 강력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면서 고압 송전탑에서 잇따라 폭발이 일어납니다. 태풍 탓에 운행을 멈춘 관람차는 금방이라도 튕겨나갈 듯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사람과 나무는 물론 화물차도 견디지 못하고 나뒹굽니다. 시속 240km 넘는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창틀이 통째로 뜯겨나가기 일쑤입니다. 필리핀을 거쳐 슈퍼태풍으로 커진 야기가 중국 남부 3개 지역을 차례로 강타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륙한 하이난성에서만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습니다. 이재민은 광둥과 광시까지 세 지역을 합쳐 127만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중국 정부는 378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배정하고 복구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所造成的经济损失远超2014年7月在同一位置登陆重创海南的超强台风威马星。 이어서 베트남 북부에 상륙한 야기. 사장교 기둥이 휘청거릴 만큼 여전히 강력합니다. 시속 166k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야기는 하노이 북서쪽 내륙에서 서서히 소멸했지만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북반구 곳곳에서 최악의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대륙이 산불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볼리비아는 결국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이달 초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남미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연기의 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대기의 질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Pero hay tres que en este momento están activos y que tienen como evidentemente cada incidente de incendio forestal sus complejidades que están siendo atendidas. 올해 들어 3만 6천여 건의 산불을 겪은 볼리비아에선 70여 건의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유산과 원주민 보호구역도 잿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l fuego tenemos 3.8 millones de hectáreas que se han afectado. 에콰도르나 페루, 브라질 등에서도 지난 2010년 이후 최악의 산불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도 급격히 늘어났고 피해 면적도 훨씬 커졌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론 무엇보다도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가뭄이 꼽히고 있습니다. En los 40 años podemos ver que el incremento de temperatura promedio en el departamento es de 1,1 grado, mientras que el promedio a nivel global es de 0,6. 여기에 화전농업의 확대 등 마구잡이 토지 개간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미 대륙을 휩쓸고 있는 산불이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4명을 살해한 14살 총격범의 모친이 아들의 범행 직전 학교에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범 콜트 그레이의 어머니 마시 그레이는 범행 당일 사건이 일어나기 약 30분 전 학교에 전화해 극도의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족과 학교 관계자, 법 집행기관 관계자가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맞아 일본 환경성은 사람과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이후 원전 주변의 바닷물과 어패류를 정기적으로 채취해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최대 5베크렐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식수 수질 기준치인 10,000베크렐을 크게 밑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 성향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현지 시간으로 7일 X 차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은 사법부가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정치적 박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X 금지 결정을 주도한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4개국 순방에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 번째 방문국인 파푸아뉴기니에서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집전한 뒤 오지 정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교황이 정글 지역 바니모의 대성당에 도착하자 성당 앞에 모였던 신자 2만여 명이 노래와 춤으로 환영하고 교황은 건네받은 깃털 모자를 쓰기도 했는데요. 교황은 세 번째 방문국 동티모르로 이동한 뒤 싱가포르를 마지막으로 12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압델마데지드 테본 대통령이 득표율 95%로 연임에 성공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알제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테본 후보가 563만 표 가운데 534만 표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계약한 적도 없는 정수기 요금을 내라는 독촉장이 날라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무려 11년 전 연체된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보는 Y, 배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안창혁 씨는 얼마 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 추심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11년 전부터 몇 년 동안 밀린 정수기 요금 630여만 원을 며칠 안에 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 씨는 정수기를 계약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렌탈한 적이 없냐. 그래도 난 그런 사실이 없다. 정수기 업체에 알아보니 지난 2013년 10월 안 씨가 정수기와 연수기 등 제품 4대를 계약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안 씨가 정수기를 설치했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곳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안 씨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정수기 계약 시점, 안 씨의 등본상 주소는 서울 신정동이었고 가족 중에도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게 안 씨 설명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는 안 씨. 하지만 업체는 명의 도용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추심사에서 연락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진행을 해드려서 미당 요금이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명의 도용이 완전히 이제 다른 분이 고객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했던 부분이 확정이 되셔야지만. 그런데 사문서 위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업체 역시 당시 담당 직원이 오래전 퇴사하고 원본 계약서도 남아있지 않아 계약대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답답한 상황. 결국 업체는 안 씨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렌탈료랑 그때 안내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고객님 일단 추심 쪽하고 다 없어졌고 고객님 렌탈료 데이터 송부된 부분들도 다 영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게 답답하다고 호소합니다. 내가 요금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소송을 해서 이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을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누가 그 도용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면은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서로 다 피해자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안 씨는 또 다른 곳에서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비슷한 상황을 겪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되는 일이 최근 자주 일어났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현정 기자가 강상으로 체험해봤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그룹 BTS 멤버 슈가에 이어 숙취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까지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게 사고 위험을 얼마나 높일까? 음주 상태를 가정해 운전해 볼 수 있는 기기입니다.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정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데도 좀 어지럽고 시야가 흐릿합니다. 차선을 자꾸 넘나들게 되는데요. 선두를 이탈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로 조정해봤습니다. 화면이 전보다 더 울렁거리고 반응 속도도 확연히 느려진 느낌입니다. 시작한 지 1분이 안 되어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만취 상태에서는 운전은커녕 제대로 몸을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쓴 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을 느낄 수 있는 고글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넘어질까 봐 무섭네요.
전문가들은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까지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일단은 술을 마셨으면은 다음 날에 아침에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병 반 이상 마셨다. 그러면 최소 10시간, 11시간 뒤에는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중요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서울시 지하철과 가판대, 구두 수선대에 소상공인과 청년 스타트업, 비영리 단체의 광고가 무료로 실립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를 진행해 10곳 안팎을 선정하고 광고 기획부터 인쇄, 송출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대상은 비영리 단체나 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업으로 특히 청년 스타트업은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서울 기온은 2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26도 안팎을 보이며 열대야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다소 끼는 곳이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25도로 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26.2도, 부산 26.4도를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는 26.1도로 역대 최다 열대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서울 등 수도권과 남부 곳곳으로 확대 강화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4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열대야와 33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되겠고요. 특히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며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특히 제주도는 오후부터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